네, 닥터 파이낸스 김용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사람들이 2030, 특히 젊은 세대가 전문직 시험 이런 거에 다시 또 목숨 거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조금 좀 길게 들어보셔야 돼요. 국내 기업들의 생태계 변화와 페이의 양극화, 그리고 정리해고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페이의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페이해 주는 거는 정말 하이 레벨인데, 그거는 점점 더 드문 사람들이 받게 돼 있고, 그것조차도 또 정리해고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는 불안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다 중견기업 이하에서 80% 이상의 기업들, 고용주들은 다 중견기업 이하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양극화를 겪느니 차라리 그 CPA라든가 뭔가 안정된 그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라이센스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은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 대기업, 이게 뭐, 이제 양극화 얘기하면 혹시 뭐 무슨 좌파에 무슨 뭐 네가 세뇌된 거니냐, 뭐 이렇게 또 그렇게 그러실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뭐예요. 저기 자본주의에 제일 충실한 파이낸스 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기업들의 글로벌 거대 기업화가 그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최고가 돼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삼성도 그렇고, 뭐 SK, 뭐 한화 다 그렇죠, 지금. LG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커다란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훌륭하게 된 건 고마운 일이고 잘 됐는데, 이 기업들이 자동화도 또 같이 되면서 성역화가 돼요. 별로 인원수 뽑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챗 GPT 나오면서 뭐, 얘기 나중에 또 하겠지만 화이트 칼라 별로 필요 없어지죠. 그 다음에는 뽑아진 인재들이라든가 이런 초거대 기업들의 글로벌 탑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인재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글로벌 탑 레벨의 애들이어야 되겠죠.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뽑는 눈높이가 벌써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맞춰진 애들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죠? 전부 다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 탑 레벨의 이 인재들을 물론 계속 그 회사에 두는 것도 힘들어요. 안 그러면 중국한테 뺏기고 미국한테 뺏기니까 실리콘밸리로 가고 그러잖아요. 몇 배를 주는데. 그다음에는 자동화 등으로 단순 행정 인력, 그리고 웬만한 사무직 인력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 간에도 또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 L그룹 들어가서 S그룹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인수하는 경우, 뭐 L 뭐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페이 차이가 그룹들별로도 확 납니다.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만 말씀하시죠? No, 아닙니다. 그룹별로 확 달라요, 지금.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고용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나라에서 85% 이상이 중견기업 이하, 이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이쪽에서 고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청업체들로 해서 먹고 사는 게 이 중견 기업들이 적응해 나온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작은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대기업들한테 하청업체가 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었어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삼성이 글로벌 최고 기업이니까는 삼성의 공급자가 되는 게 우리 기업의 인증 효과가 나오는 게 certification effect라는 게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여기에 삼성한테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해서 최고 제품을 만들라고 들면서 자기네들 경쟁력이 올라갔다는 거기가 있습니다. 나쁜 것만 생각할 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에 이 먼업선이라고 하나요? 이 사가는 사람이 독점적인 위치다 보니까는 이 파는 이 중견 중소기업들이 가격 협상력이 있을 수가 없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특성상 비용 절감을 해야 되니까 서로 간에 또 이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 절감, 가격 협상력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하려 그러니까는 페이를 잘 줄 수가 없어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인재들을 하이 페이로 해가지고 하이 탤런티드 가이들을
모실 수가 없다, 데려갈 수가 없다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묶여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는 중견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퍼스펙티브를 할까? 이 시야를 넓혀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이쪽의 시장을 더 개척해 나갈 방법은 없는가를 좀 더 그런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서 또 적극적으로 좀 뻗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거기에도 또 한계는 나름 또 있죠. 이 사가는 그 대기업들이 또 거기 가서 또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너가 내 경쟁 업체한테 공급을 해? 그것도 뭐 아프리카에서 혼 좀 나볼래? 이런 식으로 되면은 또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하게 되는 이런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사장님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또 있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안타까운 건 그 상황에서 페이의 차이가 엄청나게 양극화된다는 거죠. 뭐 절반 이하로 그죠? 여기서 받는 거에 절반 이하로 확 깎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페이를 받으면서 내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살란 말이냐? 그죠? 하는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느니 차라리 전문직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게 가성비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정치 진영 논리로 무시가 된다. 이런 거에 양극화에 대한 비판, 이제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든 우리가 고쳐야 돼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 어느 쪽이지 막 이러면서 이걸 갖다가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무런 해결책 없이 학생들은 대기업 가기 위한 취준 N수하거나 중고 신입을 감수하면서 대기업으로 가려고 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느니 차라리 저기 뭐예요 전문직 자격증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CPA 수요에 대해서 또 말씀을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증가한 수요가 얼만큼 지속될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 1200명 뽑는다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도.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 ESG를 무시하는 트럼프식의 스트롱맨 정치와 경영 풍조가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한국에서는 이제 그에 편승해서 투명성 개선 이런 걸 늦출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게다가 지배구조 개선하고 선진화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는 일단 이 산업적인 위기 상황, 지금 반도체 보시면 아시잖아요. 삼성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근본 문제가 뭔지도 알겠는데 일단은 뭐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요런 ESG나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어 세컨 오더 내지는 중시하지 않고 일단 제품 내지는 이거 팔고 보는 그런 거에 올인하다 보면은 그죠? 어 이게 CPA 수요가 거기에 따라서 투명성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게 됐다 그러면은 가버넌스에 대한 중요도 이런 거에 인식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CPA에 대한 수요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럴 우려가 있다 하는 겁니다. 풍조라고 하는 거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요. 근데 윗물이 지금 스트롱맨 이러면서 트럼프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죠? 그러다 보면은 다 배우거든.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음,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AI로 대체하는 작업들이 PwC 등 글로벌 회계감사 법인들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조금 궁금해집니다. 이거는 회계학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그냥 옆에서 아마추어의 의견을 말하는 것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회계학 교수님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짐작하기에, 더 틀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양갈래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두 가지. 다른 가능성. 정치 논리로 120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해서 뽑자.
하는 현상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업자 구제를 해야 된다. 내지는 젊은이들을 어떻게든 구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안정감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좀 더 뽑자 확대되게. 그리고 ESG도 계속적으로 좀 더 우리가 뭔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니? 그 밸류업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들 정치 논리로 계속 1200명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나름 문제는 있어요. 자격증 소지자는 많은데 법인에 뽑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고. 그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인데. 그다음에는 이제 미국처럼 완전 시장에 맡기자 하는 반대쪽 논리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의 이제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장에 완전 맡기자. 지금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 욕을 먹어요. 지금껏 준비해온 많은 수험생들이 불만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떡하라고? 이제 막 뭐라 그러실 건데. 법인으로 가지 않더라도 해당 지식, 뭐 이런 회계학 같은 경우는 뭐 회계학, 경제학, 그다음에 재무관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지식들 쌓았잖아. 그게 CP뿐만 아니라 모든 데에서 골고루 좀 유용하게 잘 쓰인다 하는 게 또 장점이기는 해요. 그죠? 취직해서 살아갈 때 유용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특히 금융공기업, 뭐 증권사, 은행, 보험사 뭐 이런 데에서 다 이건 뭐 돈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 경영에 관한 거, M&A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기업 전략 할 때에도 마케팅적인 크리에이티비티도 필요하지만은 회계적인 이 치밀함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배웠던 거가 뭐 무용지물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뭐 시장에 맡기자 한 거 봤을 때, 그죠? 다시 수요 증가 사이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시험에 도전을 하시든가 말든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문직 시험 응시자 수 증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합격자 수 말고 응시자 수 얘기인데, 그죠?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증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AI 자동화도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라이센스 작업에 대한 동경이 폭증하니까. 아까 그 그래프 보셨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응시자들 대상 학원과 문제집들 장사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온라인 강의 등이 있어서 주경야독으로 준비가 쉬워진다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장기적으로는 6년 이후 어떻게 될지 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증가세 둔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내려가는 게 있다. 먹고 살만해지면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포화 상태, 공급이 넘쳐나면 몸값은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자격증이 있어도 일자리 없는 경우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그 상처뿐인 승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갈등도 마찬가지 선상의 얘기죠. 그다음에 AI 충격적인 급속 발전을 보시면은 이걸로 인해서 대체되는 인력이 이제 엄청나게 될 건데 그거 괜찮나? 걱정되는 거죠. 뭐 회계든 의학이든 어디든 간에 법률이든 그 AI의 영향 그 보시면은 해당 분야의 원리를 깨우친 위에 계신 분들 전문직의 고위 현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왜냐하면 밑에 부려먹을 아래의 비용이 확 줄어든다. 그죠? 여전히 뭐냐면은 여전히 중요 의사결정 책임은 사람이 맡아서 하니까 그 자리에 벌써 꿰차고 들어가 계시고 위에 계신 분들한테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수습 기간인 분들, 어프렌티스, 그죠? 그 이하인 사람들, 그 시험 준비하고 막 아비규환 속에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떡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 어떤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너도 나도 몰라요. 모른다는 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새로운 적응하는 방식을 또 만들어 나가긴 하겠죠.
자,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중고 신입 원하는 대기업들 어찌하오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번 비디오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